관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여전한 우려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여파로 뉴욕 증시가 모두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주요 주가 지수가 나란히 하락한 상황에서 달러도 하방 압력에 직면했으며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투심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파월 흔들기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올해 들어 29% 넘게, 최근 10거래일간 저점 대비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사스는 내년 중반에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해서 넣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흔들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셀 USA가 나타났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3대 지수 모두 2% 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요. 무역 관세 정책과 관련해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점도 오늘 시장에 부담을 준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3대 지수는 나란히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시면 2.55% 하락한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2.3%, 다우존스 지수 2.48%, 동시에 3대 지수 모두 2% 후반대 낙폭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 2.06% 오른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마저 투자자들한테 외면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2.1% 하락했고요. WTI 국제유가도 2.08% 하락하면서 배럴당 6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또다시 하락한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고 미국 관세와 통화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유가에 하방 압력이 작용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계속 흔드는 모습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투심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자들은 큰 불안감을 드러내며 시장을 붉게 물들였는데요.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뚜렷했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넷플릭스는 오늘 1.5% 상승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여러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신규 구독자 증가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피델리티도 2.4%가량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글로벌 페이먼트와의 자산 맞교환 계약 소식에 장중 4%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조금 줄인 채로 2.5%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테크놀로지 전반적으로 낙폭이 꽤 컸습니다. 오라클과 세일즈포스는 4.5%가량 떨어졌고요. 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4.5% 역시나 떨어진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팔란티어도 오늘 장에서는 3%가량 밀리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기술주 흐름인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기술주들이 크게 밀린 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브로드컴 2.8% 하락한 모습이고요. AMD도 2.22%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오늘 좀 하락한 모습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보였고요. 오늘 금융주들도 전부 좀 빨간불 켜내는 모습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모든 업종들이 굉장히 하락하는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2%대 낙폭을 그렸고요. 또 비자도 2.8% 거의 3% 가까운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도 2.64% 하락한 모습이고요. 오늘 블랙스톤의 경우에는 8%가량의 낙폭이 보여졌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술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의료기술 쪽 짙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부진한 실적 여파로 전거래일에서 22% 급락했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는 이날도 6% 넘게 떨어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서 이번 주에 있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는 5% 가까이 급락하면서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시면요. 애플 오늘 2% 가까운 낙폭 기록하면서 19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애플은 최근 반독점 이슈와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애플 제재 발표를 당초 계획보다 미뤘는데요. 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긴장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에 대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팀 쿡 CEO가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 조용히 접촉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면제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치이고 미국 정부는 앞으로 반도체와 전자제품 전반에 대해 보다 폭넓은 관세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4.5%가량의 낙폭이 그려졌습니다. 9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엔비디아는 H20 칩의 대중 수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5거래일간 주가가 1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오늘도 눈에 띄는 낙폭을 보였는데 젠슨항 CEO는 이번엔 일본 총리를 만나 AI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요. 또 일본 내 인프라 투자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런 행보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전용 AI 칩인 H20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에만 약 5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화웨이는 성능을 높인 자사 GPU를 다음 달부터 대량 출하할 예정이고요. 중국 내 AI 시장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반도체 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2.35% 하락했고요. 아마존닷컴도 역시나 3%가량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벳도 오늘 2.3% 약세를 보였습니다. 14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알파벳은 오는 2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1분기 매출이 약 89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광고 시장 회복세와 AI 클라우드 부문의 성과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반독점 유죄 판결과 글로벌 규제 리스크 그리고 광고 의존도 문제로 알파벳 주가는 연초 대비 약 20%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은 올해 AI 인프라에 8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클라우드 보안 기업 위즈 인수에도 나서는 등 장기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실적 발표가 주가 반등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오늘 3.3%가량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5%가량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2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도 22일에 있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매출 감소와 주가 급락 속에서 일론 머스크 CEO의 회복 비전이 이번 실적 발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소속으로 정부 효율부 업무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테슬라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AI 스타트업 xAI의 추가 자금 조달을 준비 중이며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CNBC는 이를 머스크가 다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며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파월 의장을 패배자이자 미스터 투 레이트, 즉 항상 너무 늦은 남자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하락세라고 주장하며 파월 의장이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이미 7번이나 금리를 인하했다며 연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파월은 언제나 늦었으며 오직 선거 기간 조 바이든에게 유리할 때만 금리를 내렸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앞서 지난 17일에는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관세 부담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은 경제정책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8.29로 마감하며 전날보다 1.1%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97.9까지 떨어지며 2022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달러화는 스위스 프랑 대비 0.804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무려 10년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 우려를 키운 데 따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파월 의장을 결정이 늦는 실패자라고 비난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시카고 연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는 가운데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과 함께할 헤드라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주식 바텀 아웃입니다. 이제 진짜 저점을 좀 찍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희망의 의미로 바라봐도 괜찮을지라고 정해봤는데 간밤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넣는 상황이고요. 지금 파월 흔들기뿐만이 아니라 파월 때리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 USA가 나타났고요.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2% 넘게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컸습니다. 해임 가능성까지 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과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지금 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해임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독립은행에 대해서도 지금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좀 웬만하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낙관주의를 그렇죠. 견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뭐 FDIC라든가 여러 그러니까 그 미국 법으로 정해놓은 독립금융기관이라든가 기관들의 장을 지금 뭐 속된 표현으로 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급기야 그 페드의 의장까지 자를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빅뉴스죠. 왜 그러냐면 전 세계라든가 금융 참여자들, 투자시장 참여자들한테 주는 사인 자체가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자체를 해쳐버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자료가 어제 그 트럼프 파월 해임 이 이슈가 다 또 덮어버리는, 참 트럼프는 모르겠어요. 그 권력의 정점에 있으신 분이라 그런지 정말 하시는 그 게임 자체가 스케일이 틀리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페드 의장을 뭐 사임시키거나 해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헌치인데 이분이 진짜 이 페드 의장이 마음에 안 들었고 자르고 싶었으면 이미 잘랐겠죠. 다른 여러 기관들의 장을 지금 자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레토릭을 구사한다는 걸로 봐서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익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어차피 내년 5월인가가 네. 임기 만료일 거예요. 그럼 또 제롬 파월은 만약에 해임을 했다고 치면 또 소송을 할 거고, 그 기간 동안 어차피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실익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레토릭을 계속 던지는 게 아닌가.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이렇게까지 해서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금리를 만약에 내리면 지금 본인이 이렇게 막 흔들어서 그 미국 자산들에 대한 신뢰를 깎아놓고 그러면서도 또 금리를 내려라?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뭔가 그분이 큰 그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당장의 시장은 좀 흔들린다는 측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제목이 바텀아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희망을 좀 섞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조금 더 확장해 놓고 보면 네. 지금이 거의 바닥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은 솔직히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헤드라인에서 바텀아웃이라고 좀 저희가 정해봤는데 이 저점이고 이제는 좀 희망의 메시지까지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트럼프 의장의 흔들기가 계속되면서 지금 대표님께서도 계속해서 그래도 미증시는 낙관론이다라고 보셨는데 이조차도 지금은 흔들리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좀 관망세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정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진짜 시장은 좀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제롬 파월은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고지식하게,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이 페드 위원들이나 제롬 파월의 그런 고지식한 면들을 좀 높이 샀었던 입장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를 미리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고 올리고 좋죠. 그런데 그게 항상 성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실물 경제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대응을 했었던 측면에서 좀 고지식한 어떤 입장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건 그 미리미리 내려라 이건데,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가 꿈틀꿈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가 상승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분명히 명약 관화한 상황에서 금리를 미리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또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갈지, 우리가 불과 2022년, 2021년 잘 겪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또 지리하게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거 앞뒤 없이 그냥 정책적인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그 스탠스에 따라서, 니즈에 따라서 지금 금리를 내려라, 이것도 좀 무리한 요구죠. 어떻게 보면 뭐 역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치가 뭐가 맞았다는 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제롬 파월이라든가 이분들이 순수하게 경제학자적인, 물론 변호사긴 하지만 그 FMC 위원들이나 페드 디렉터들, 주로 경제학자들이 모여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 펀더멘털의 흐름을 더 중요시하지 않겠어요? 그런 입장이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시장은 흔들리고 있고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파월 의장의 흔들기로 인해서 좀 뉴욕 증시에서는 셀 USA가 나타났지만 지난주의 흐름을 좀 업종별로 좀 분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흐름은 꽤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뭐 업종별로 S&P 500의 업종별
파란색이 주간 흐름이고 물론 네. 어제 것까지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것까지니까 빨간색은 YTD 흐름인데요. 뭐 파란색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가 에너지하고 필수 소비 유틸리티, 부동산, 중소형주 그리고 특히 가장 왼쪽에 S&P 500 전체 흐름이 마이너스 1.5였는데 가장 오른쪽에 S&P 500이 이퀄 웨이, 그러니까 S&P 500은 시가총액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중이 큰 아이들의 움직임을 더 반영한다고 할 때 이퀄 웨이트는 모든 종목들을 n분의 1로 놓고 계산하는 거니까 오히려 0.4% 플러스했다는 점에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권을 찾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뭐 어제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요새 뭐 하루에 1, 2%씩 빠지는 거 새로운 일 아니잖아요. 뭐 저희도 뭐 고객 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난주에 제가 눈여겨봤던 건 부동산 같은 섹터가 네. 한 4% 가까운 상승을 했다는 것을 조금 중요시하게 봤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업종들이 막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테크나 그 뭐 임의소비 이런 쪽들은 최근에 투심도 굉장히 약해져 있고 모멘텀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2.8% 주간으로 빠진 거는 뭐 크게 뭐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새로운 건 없다라는 측면이고 반면에 이제 에너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그리고 연초 들어서 지금 테크 다음으로 테크와 임의소비 다음으로 낙폭이 컸던 중소형주가 조금 반등을 했던 측면을 보면 뭐 투심이든 아니면 저가 매수의 유입이든 아니면 뭐 바닥권이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제가 놀랬던 거는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낙폭을 그렸었는데 이거를 n분의 1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으로 봤다라는 이 지표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나쁘지 않게 그래도 좀 펀더멘털적으로는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서도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고 오늘 뭐 나이키라든지 또 상승하는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에너지단에서도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정거래인에서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에너지 퓨얼스가 5거래 연속으로 봤을 때는 32%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부가 또 들어서면서 관세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지금 주요 키워드잖아요. 관세부가 이후에 지금 각국에서는 협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일본에서도 시작을 하기도 했고 이번 주는 우리나라와의 협상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 세계 협상에 관련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관세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한눈에 좀 볼 필요가 있죠. 네. 4월 2일 날 무지막지한 그 판때기 들고 나와서 무지막지한 관세를 때리기 이전에 네. 트럼프가 입각하기 이전에 미국이 거래국들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었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2% 정도 됐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발표하는 기관마다 틀리기 때문에 레인지로 해주신 점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미국이 사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관세의 망령을 갖고 지금 이렇게 흔들어대는 시작점인데 2.2에서 3%였던 보편 관세율을 잘 기억해 보시면 멕시코에다가 25% 때리고 뭐 펜타닐 때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제 품목별 관세 때렸던 거를 4월 1일 현재까지 보편 실효 관세율을 한 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4월 2일 날 뭐 판때기 들고 나와서 무지막지하게 해서 보편 실효 관세율이 25에서 한 30%, 26% 정도 됐었다고 하는데 끌어올렸는데 이걸 우리가 좀 잘 뜯어봐야 되는 게 보편 관세 10%를 일단 고정을 해두고 그 10%를 제외한 15에서 20% 정도를 상호 관세, 보복 관세식으로 지금 부과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협상하고 있고 이거가 저 가장 오른쪽에 보편 실효 관세율은 10% 수준으로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 15에서 20이었던 이 부분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을 지금 협상 영역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뭐 전체 분위기가 지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관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든 국가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이번 주 후반 또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거고 일본 협상하러 왔다가 물론 잡음은 있을 겁니다. 아니 관세라는 게 그 협상을 하고 하는 게 뭐 한 번 만났다고 타결이 바로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따가 중국 얘기도 나누겠지만 중국도 소위 넘버 2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도 넘버 2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네, 이럴 리는 없죠. 소위 국가 간의 협정이고 그런데 그래서 어제 밤사이도 또 중국에서 다른 국가들한테 우리 동맹해서 한번 대항해보자 이런 메시지 던지는 거 당연히 그런 수순이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 중요한 게 타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네. 조금
뭐 앞서간 측면이 있지만 저는 결국 타결하는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호관세 협상 영역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이 나오신 김에 제가 중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4월 16일 날 지난주에 블룸버그에서 기사를 냈어요. 네. 중국은 무역 협상 조건을 이미 마련하고 있고 또 통상 협상 대표를 교체를 했습니다. 리청강이라고 하는 국제무역 담판 대표를 교체를 했는데 이분이 기존 그 이 전임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강경파였었거든요. 끝까지 한번 불사해 보자 뭐 이런 식이었는데 리청강 이분도 뭐 그 매파적인 발언을 하긴 합니다만 트럼프 일기 때 이미 상무부 차관보를 했었고 WTO 중국 대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극적인 일기 때 우리가 극적인 타결을 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무역 어떤 글로벌 협상 테이블에 대한 경험 또는 약간의 오픈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표를 교체했다는 얘기는 중국도 이미 이제 협상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그 블룸버그에서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이라구에서 한 3가지 정도 내용을 쭉 얘기를 한 게 중국에서 지금 이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측의 정상회담이나 회담 또는 협상 전에 책임자를 임명해 줘라. 지금 뭐 JD 벤스나 이런 분들, 그 부통령 이런 분들이 막 중국을 농노 국가라고 그러고 굉장히 막말을 퍼붓고 있거든요. 아주 폄하하는 발언을. 그런 거 좀 억제해달라. 존중을 해줘야 내가 협상 테이블에 갈 때도 어깨를 펴고 갈 거 아니냐. 이 아시아 사람들 예의 이런 거 중요시하는데 이런 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만이라든가 뭐 이런 미국 제재 관련해서 우려에 대해서 미국 측의 입장이나 해결 의지를 좀 니네도 보여줘라. 그래서 이제 소위 방송에서 이런 표현 쓰긴 좀 그렇지만 그게 다 가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메시지를 이미 던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뭐 센 발언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중국과의 타결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미국 무역 현황인데 제가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서 죄송합니다만 가운데 2024년 말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양이 5,060억 달러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1,440억 달러밖에 안 돼요. 한 2.5에서 3배 정도 중국이 미국의 의존이 훨씬 더 크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 옆으로 두은 바 차트를 보시면 각 품목별로 파란색이 미국 입장에서 보는 다 무역 적자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의 무역 적자를 다 일관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잃고 있고 벌고 있고 이걸 떠나서 무역의 어떤 통상 분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누가 더 의존도가 크냐는 얘기예요.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 통상이라는 거는 실제 이 먹고 사는 문제, 뭐 수익의 문제, 돈의 문제인데 이렇게 통상 전쟁 끝까지 치달아서 이런 피해가 클 만한 게임을 굳이 하겠냐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내에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대상국 중에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이 여전히 1위입니다. 물론 한 몇 년 전, 한 4, 5년 전만 해도 뭐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무역 의존도가 뭐 20% 중반대까지 갔다가 네.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중국의 수출 대상국 중에 미국이 15% 차지하면서 1위 국가고 근데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26%까지 몇 년 전에 갔다가 지금 현재 8.5%인가 하여튼 8%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네. 의존도 자체가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실익의 게임인데 어떤 식으로든 노이즈는 있겠지만 협상의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중국과의 협상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중국 협상 대표도 교체가 됐고 좀 제대로 된 협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찝어주셨습니다. 이 점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까지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또 10년물 국채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계속해서 또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 거고 4월 초에서는 4% 이하까지 또 수준까지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하루 만에 4.5%까지 올라왔고요. 이제는 뭐 4.3까지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계속해서 변동성이 또 심하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 국채 금리 특히 이제 지표물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네. 우리가 10년물 금리 어제 또 한 8bp인가 올라서 지금 4.4 도달해 버렸습니다. 네. 문제는 2월 6일 날 우리 잘 돌이켜 보시면 아마 방송에서도 여기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스캇 베센트가 오벌 오피스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포함해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정책의 큰 방향 몇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디스 제휴의 법안, 소득세 감면 법안 연장시키겠다. 뭐
그대로 또 상원 예산안 결의에 포함이 됐죠. 그리고 10년물 금리 콕 찍어서 잡겠다, 인플레이션 잡겠다, 페드 독립자 2년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 10년물 금리를 낮춘다고 하는 건 가장 큰 당면 과제는 지금 현재 미국이 누적적으로 발행했던 미국 국채 양이 한 36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미국 GDP가 30조 달러라고 할 때 그건 이게 몇 프로입니까? 한 1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 36조 달러 중에 올해부터 2025, 26, 27년 향후 3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게 거기에 거의 한 50% 정도가 만기가 도래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입각하면서부터 10년물을 잡겠다 하는 이유가 이거 다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롤오버 하려면. 그러면 리파이낸싱 하는데 금리가 낮아야 이자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이 앞 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이게 이제 명과 암이라는 겁니다. 이 경제 이슈라고 하는 게 다 항상 좋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 좋고 나쁜 게 섞여 있는 건데 지난 4월 5일 날 그 상원 예산 결의안 통과해서 그걸 받아서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 통과했습니다. 그 네. 예산 결의안이 올해 6월 전에 이제 법안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매년 10월 달에 미국의 예산 피스컬 이어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주요 내용이 잘 아시는 대로 아까 언급드렸던 TCJA 법안, 그 이제 소득세 감면 법안 10년 연장해 주는 내용 들어가 있고 이거 외에도 TV나 초과 근무 이런 수당 이런 데도 과세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걸 비과세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법안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1.5조 정도 추가 감세를 해주면 재정 수입에는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금리가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 4월 4일 날 3.99까지 갔다가 4월 5일 날 그 예산 결의안 통과되면서 4.5까지 뜹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SLR이라든가 조금 이따 다룰 텐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결론적으로 10년물 금리가 지금 뭐 5%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밤사이에 그렇더라고요, 월가에서는. 네. 근데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 게 미국 정부에서 우리 잘 돌이켜 보시면 일본도 몇 년 전에 YCC라고 해서 일드컵 컨트롤이라고 해서 10년물 금리를 굉장히 눌러 있었죠. 정부가 맘만 먹으면 10년물 금리 이렇게 잡는 건 일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그 4월 15일 날 SLR 규제 완화 검토라고 해서 4.3까지 쑥 떨어뜨리거든요.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누가 했냐면 그 재무부 차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관이 얘기할 때하고 차관이 얘기할 때하고 이건 내용이 틀려요. 왜냐하면 차관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실무급에서 실제 이 엑스큐션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다르다는 거고 SLR 규제라는 게 뭐냐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젤 은행에서 이제 국제 금융기관 간에 이제 자기 자본 규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대형 은행들한테 총 엑스포저,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을 3% 정도는 무조건 지켜야 돼. 건전성을 지키란 얘기죠. 그런데 대형 은행이라고 해서 그 영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썼네요. GSIB라고 해서 국제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은행들을 분류를 해놔요. 미국에 그런 은행이 8개인가가 있습니다. 지금 JP 모건 뭐 대형 은행들이겠죠. 네. 그런 은행들한테는 그 자기 자본 비율을 3%가 아니라 더 좀 타이트하게 적용을 해서 5% 정도, 4.8에서 5%를 지금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SLR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아까 4.8에서 5% 정도의 자기 자본 규제를 비율을 3% 정도로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미국 은행들의 자기 자본이 보통 한 뭐 500억 달러에서 한 1000억 달러 되는 데도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몇십 주에서 몇백 주 정도 된다는 얘기죠. 500억 달러가 자기 자본 평균이라고 할 때 이 SLR 비율을 5%에서 2%, 3%로 2%포인트 좀 낮춰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정부에서 돈을 쓰지 않고도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미 국채를 살 수 있는 양이 1조 한 7천억 달러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 은행들 상업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리는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그게 측면에서 약간 목표인 거군요. 그렇죠.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단, 네. 정부가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월스트 케이스가 간다고 했을 때 페드가 만약에 이 금리를 인하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단기 금리 떨어질 거고 또 장기 금리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파월한테 지금 금리 낮춰라, 미스터 툴레이 항상 늦게 하니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건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어제 8bp 이상 떠서 뭐 국채 금리가 4.4% 다시 가고 자 오케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뭐 5%까지 가서 진짜 시장이 정말 뭔가 패닉이 있다. 그리고 미국 자산이 정말 패닉셀이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뜨면 또 패닉셀도 없을 겁니다. 뭐 고금리를 주기 때문에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하여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드라이 파우더, 소위 이 수단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갈 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자세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멀리 보면은 그래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좀 관망세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또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지만 저희는 시간 관계상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마약 범죄가 점점 더 조직화되고 우리 생활 가까이에 침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마약 거래 대금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뉴스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무슨 마약의 대금 통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은 다 범죄에 쓰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과연 어디서 시작된 건지 그리고 정말 코인이 범죄의 도구로만 쓰이는 건지 그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제로 코인이 어떻게 범죄에 사용되어 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이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크웹에서 운영되던 온라인 마약 거래소였는데요. 여기서 거래에 쓰인 건 다름 아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익명성이 강하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요. 결국 운영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미국 정부는 이곳에서 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 당시 시세로 약 4조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단일 사건 기준으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암호화폐 압수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해외에서만 일어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사방 조주빈이 범죄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 불법 영상, 사기 사이트 등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코인이 거래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다른 유형의 범죄도 생겼는데요. 현금을 테더로 바꿔준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추적이 안 된다, 달러랑 1대1로 연결돼 있다며 접근해서 결국 억 단위의 현금을 가로챈 겁니다. 이런 범죄는 이제 일반인, 특히 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타겟으로 삼고 있어서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비트코인 거래 흔적을 숨기기 위해 믹싱 서비스라고 불리는 익명성 강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 사람의 코인을 섞어버려서 거래 경로를 모호하게 만드는 건데 이 역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 재무부가 규제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약 거래만이 아니라 코인을 둘러싼 범죄의 범위와 수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봤던 이런 사례들만 놓고 역시 코인은 범죄에만 쓰이는 위험한 자산이야 이렇게 단정 지어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8년 미국 마약 단속국 DEA의 발표인데요. 당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불법 사용 비율이 초기에는 90%였지만 지금은 10% 이하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다크웹에서 마약이나 불법 물품을 거래할 때 많이 쓰이긴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투자,
해외 송금,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건 바로 코인 시장 자체가 점점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메일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지갑을 만들고 거래도 익명으로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실명 인증은 기본이고요.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어서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자동으로 신고되는 구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코인의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남는다는 점인데요. 즉, 누가 누구에게 어떤 코인을 보냈는지 그 내역이 공개 장부처럼 남아 있어서 한 번 흔적이 찍히면 사후에라도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실크로드 운영자가 은닉했던 비트코인을 몇 년 후에 블록체인 상에서 추적해서 압수한 바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인의 투명성이 오히려 범죄 수익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셈이죠. 생각해보면 현금은 한번 손에서 손으로 오가면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데요. 하지만 코인은 디지털 발자국이 계속 남아있는 구조라서 오히려 현금보다 더 투명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사실 초창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나 코인 하나 만들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시장이 엄청 빠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IEO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전에 ICO 방식처럼 아무나 코인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직접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토큰 판매를 주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이 프로젝트는 괜찮은지 1차 필터 역할을 해주는 셈인데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요즘은 코인으로 사기치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23년에 MiCA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이건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공식 등록을 해야 하고 거래 내역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아예 금융서비스 업체로 지정을 해서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는 이미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 고객 확인, 자금 출처 추적 등 은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관리를 받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본다면 과연 이런 위험이 코인만의 문제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들도 모두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이 말인즉슨 자산이라는 것 속성을 가진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자산이 위험하냐가 아니라 그걸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코인은 생각보다 투명성이 강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기록이 다 공개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언제 보냈는지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한 번 발자국이 찍히면 사후에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익명성도 있지만 동시에 투명성도 갖고 있는 이중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범죄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막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비트코인이 그동안 불법 자금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요즘은 코인 시장도 점점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고 있고 불법 사용 비율은 크게 줄고 있으며 무엇보다 모든 거래가 기록으로 남는 투명한 구조라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코인과 관련된 뉴스, 특히 자극적인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제도, 기술, 시장의 구조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선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현재 2.41% 상승하면서 87,000달러 선을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한동안 85,000달러 선을 맴돌다가 간밤에는 88,000달러를 찍고 다시 87,000달러대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또 어제 스트레티지가 5억 5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살펴보시면 0.81% 하락했고요. 1,50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XRP도 0.27% 상승해 주면서 2달러 선 겨우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도지코인만이 상승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지코인 1.65% 상승해서 228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도지코인은 도지데이를 맞았지만 작년과 달리 시장 분위기는 차분했고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행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솔라나 1.41% 하락한 모습이고요. 에이다 0.22% 소폭 하락했고 체인링크는 2% 가까운 낙폭 그려내면서 18,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모두 상승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코인과 스텔라루멘이 3%가량의 높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아발란체도 1.8%, 2%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도 소폭이지만 0.22% 상승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XRP가 최근 고점 대비 약 40% 하락한 가운데 최대 70% 반등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4월 2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XRP가 기술적 반등 신호와 파생상품 상장이라는 두 가지 상승 요인을 바탕으로 강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플랫폼에서 XRP 선물 계약이 오늘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석에 따르면 XRP는 와이코프 재축적 패턴과 하락 쐐기형 패턴을 동시에 보이고 있으며 현재 주요 저항선인 크릭 상단 돌파를 시도 중입니다. 성공할 경우 3.55달러, 나아가 6월에는 최대 5.65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역시 같은 하락 쐐기 패턴을 보이고 있어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파이코인,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월 2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파이코인이 장단기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최소 10,000개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2주간 18% 상승한 파이코인은 주요 알트코인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시장 분석가 그록3는 파이코인이 2026년까지 5달러, 2030년에는 최대 2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파이 메인넷의 활성화와 대형 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 100일선과 골든크로스를 형성했으며 AO 지표도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단기 저항선은 0.75달러, 돌파 시 1달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한편 미국 대형은행들의 파이 네트워크 채택 가능성과 파이 코어 팀의 커뮤니티 지원이 상승 모멘텀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코인게이프는 지금이 파이코인 10,000개 매수를 고려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달러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금이 동시에 급등하며 새로운 강세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21일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주간 마감 직후 급등해 87,705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약 3주 만의 최고치이며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인 3,40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달러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비트코인과 금이 동시에 상승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며 특히 금은 올해 들어 30% 상승하며 S&P 500을 능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 인사 8명이 연이어 연설에 나설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신규 투자자들에게 평균 3.7%의 수익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단기 보유자의 주요 매수 가격은 91,000달러로 이 구간을 돌파해야 진정한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